안녕하십니까. 생물 기본 강의 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1분 빠르네요. 예, 지난번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라이포솜 잠깐 공부하셨죠? 거기서 스텔스 라이포솜 말씀드렸는데 스텔스 라이포솜은 면역 체계가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잠행을 해서 스텔스 뭐 전투기처럼 이렇게 체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라이포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이포솜의 핵심이 바깥쪽에 다당류를 붙인다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그 다당류가 주로 PE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특강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사진만 한번 보시면 돼서 사진만 보여드려요. 이게 PEG입니다. 여기 긴 다당류죠. 아주 긴. 이거는 라이포솜에다 PEG를 붙인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물질에다 PEG를 붙였는데, PEG를 라이포솜에 많이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불규칙하게, 그리고 수용액상에서는 흐늘흐늘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가 이 안에 뭐 약품을 집어넣고 체내에 투입하게 되면 면역세포, 특히 대식세포가 인식을 해야지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고 잡아먹는데 인식을 못합니다. 대식세포는 이렇게 컨택을 해서 물질을 확인해야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스텔스 라이포솜에는 PEG를 많이 사용한다. 이 그림 잠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됐고요. 자, 지난 시간에 효소들을 공부하셨죠? 잠깐. 예, 교재 2 1권의 98페이지죠. 어, 98페이지부터 99, 100페이지까지 잠깐 보셨는데 가볍게 빠르게 리뷰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뭐 기출문제는 없는데 중요도가 워낙 높아서 기본적인 공부는 꼭 하셔야 되고 뒤쪽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요. 98페이지에는 핵심이 중간에 뭐 그림만 보셔도 되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화학의 촉매도 똑같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효소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뭐 맨 위에 보시면은 단백질을 분해할 때 화학적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열과 그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오랜 시간 분해를 해야 되지만, 효소는 사람 체내에서 37도씨에서 빠르게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99페이지에 가셔서 여기서의 효소의 특성은 좀 중간쯤에 양가로 이번에 효소의 기질특이성이죠.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정교한 구조가 핵심이고, 특히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의 정교한 구조에 의해서 자기 기질만 선택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기질들은 결합하지도 못하고 반응을 일으키지도 못하죠. 예, 그래서 그 그림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효소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우측에 효소의 모델인데 락앤키 모델하고 인듀스드 핏, 유도 적합 모델 두 가지가 서로 싸우면서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렸죠. 락앤키 모델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 효소하고 기질의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반응할 수 있다라는 모델이고, 인듀스드 핏, 유도 적합 모델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실제로 약간 모양이 틀리다. 그렇지만 기질이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죠. 에 가깝게 접근했을 때는 이온 결합이나 뭐 소수성 결합이나 수소 결합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가 약간 변하면서 정확하게 기질에 맞춰진다 라는 이론이었고, 근데 두 이론은 경쟁을 했지만 실제로 서로 보완 관계고 둘 다 맞습니다. 예. 이 이론으로 발달해 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에 이제 효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셨죠. 그래서 위쪽에 양가로 1번 단백질로만 구성된 효소는 이제 아밀레이즈, 펩신, 라이페이즈 이런 소화 효소들은 단백질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다.
보조인자가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보조인자가 필요한 효소들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아래쪽에 보조인자 요소는 동그라미 2번 아래쪽에 조효소, 금속이온, 보결 쪽이 있는데, 조효소는 유기영양소, 그러니까 작은 분자죠. 단백질같이 큰 분자가 아니고 비타민이나 유기영양소 같이 작은 분자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작은 분자의 경우는 크기도 당연히 작고 열에 강하겠죠. 단백질은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구조가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럼 그 구조들이 틀어짐이 전부 합해지면 굉장히 커지죠. 크기 때문에 열에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조효소는 크기가 작으니까 웬만한 열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셔서 금속이온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금속이온이 있죠. 근데 금속이온이 꼭 필요한 경우는 특히 산화 환원의 경우,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CHONS 정도인데 그 정도의 원자 갖고는 전자를 강하게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강하게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금속이온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산화 환원 시에. 마지막으로 보결 쪽인데 보조인자 중에서 주요소하고 아예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서 떨어지지 않는 건데, 우리는 햄 그룹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 보시면 햄 그룹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놀라시지 않으시고, 햄 그룹은 암기할 수가 없고 도저히 복잡해서 암기할 수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안쪽에 이중결합들도 있고 링 구조로 되어 있죠. 가운데 철이 있고, 철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를 갖기 때문에 전자를 주고받을 때 유리하죠. 그 다음에 햄그룹은 좌측 아래 설명을 보시면 헤모글로빈과 사이토크롬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이제 다 기억하실 거고, 사이토크롬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세포 호흡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 햄그룹이 있고, 세포호흡의 전자전달계 부분이 있는데 산화 환원이 주 목적이죠. 그래서 금속이온이 필요하고 가운데 철이 있는 행 그룹이 사용이 됩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고요. 예, 그래서 리뷰는 됐고 이제 오늘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페이지로 가셔서 효소의 종류죠. 테이블로 나와 있는데 이 테이블이 좀 골치 아픕니다. 생화학에서 효소를 한 6가지로 이제 공식적으로 분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꼼꼼히 공부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이제 효소가 출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볍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볍게 공부하기에도 좀 무겁죠. 자, 일단은 6가지로 분류한다. 6이라는 숫자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테이블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테이블에 6개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4, 5, 6으로 일단 표시를 좀 하시고요. 네, 1번 보시면 산화 환원 효소죠. 근데 이걸 보시기 전에 산화 환원을 먼저 산화 환원인데 사실 화학에서는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생물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없고, 화학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아시는데 생물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산화 환원이 자꾸 나오는데 당황스럽거든요. 결론은 그냥 이 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물질은 산화가 된 거죠.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산화죠. 반대로 어떤 물질에 산소가 붙어 있는데 산소가 떨어져 나왔다. 그럼 반대로 환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에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환원이죠. 반대로 어떤 물질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산화입니다. 산소하고 수소는 서로 반대되죠. 다음 전자는 수소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수소는 이제 떨어질 때 H 플러스 형태로 떨어지는데 전자는 항상 같이 떨어지고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하고 전자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전자가 특정 물질에서 떨어져 나가면 수소처럼 환원, 전자가 특정 물질에 붙으면 산화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이제 두 개를 그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화, 얘는 환원, 환원. 반대 분리는 반대 개념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산화 환원에서 핵심이 되는 물질은 전자입니다. 전자가 붙느냐 떨어지느냐가 핵심인데 산소하고 수소는 이제 표면적으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그걸 살짝 이해하자면 산소가 어떤 물질에 붙으면 산소는 전자에 대한 욕심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붙어도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 공유 결합상을 자기가 끌고 가버립니다. 공유 결합이 형성이 돼도. 그래서 산소가 붙으면 오히려 전자를 하나를 뺏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붙었을 때는 산화고 전자를 뺏겼을 때 산화합니다. 수소는 전자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어요. 그냥 결합하면 전자를 거의 내주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결합하면 전자를 그 물질에 거의 공급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이제 전자가 핵심이고 표면적으로는 산소와 수소를 보셔야 되고요. 네. 좀 금방 한 번에 이해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이 표를 암기하시고 나중에 이제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교재로 돌아가셔서 자, 1번 산화환원 효소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효소가 노란 물질에 붙어 있는 수소를 떼서 연두색 물질로 옮겨줬죠. 네. 그다음에 산화환원은 주의하실 게 한 물질이 산화되면 다른 물질이 반드시 환원이 됩니다. 전자가 떨어져서 공간에 떠 있진 않거든요. 한 물질이 환원이 되면 다른 물질은 반드시 산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를 옮겨주거나 산소를 옮겨주거나 전자를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A 물질에서 B 물질로 옮겨준 효소가 산화환원 효소입니다. 우측에 효소의 예가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반응의 예시도 공부할 필요가 없긴 한데 자, 반응 예시를 잠깐 보시면 에탄올이 반응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부분만 일단 그렸는데요. 뭐 화학 공부하신 분들은 쉽지만 에탄올은 제가 좋아하는 소주에 들어있는 물질이죠. 간단합니다. 탄소 두 개가 있고 한쪽에 OH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소로 채워져 있죠. 이게 에탄올입니다. 만약에 이제 탄소가 하나만 있고 여기 OH가 붙어 있고 CH3가 되면 얘는 메탄올이죠. 먹으면 죽는. 예. 얘가 에탄올인데 수소를 떼버리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수소가 이 물질에 붙으면 환원이고 떼버리니까 이 물질은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떼버리면 이렇게 떨어지고 남은 것들을 보시면 CH3 그대로 있고 C, 그다음에 OH 이렇게 남죠. 근데 이게 요거 기억나시죠? 알데하이드죠. CHO는 얘는 알데하이드 중에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산화가 돼버리고 여기 수소이온이 남게 되죠. 교재에 다시 돌아가시면 NAD 플러스하고 NADH는 안 그렸는데 NAD 플러스에 저 수소이온 두 개가 결합해서 NAD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로부터 수소 두 개를 떼서 NAD 플러스에 붙이는 거죠. NAD 플러스의 경우는 수소가 와서 결합하기 때문에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A 물질 에탄올은 산화시키고 NAD 플러스 B 물질은 환원시키는 이런 효소죠. 자, 두 번째 전이 효소 보시겠습니다. 얘는 쉽죠. 그냥 옮겨주는 효소입니다. A 물질에서 B 물질로 특정 물질을 옮겨주는데 지금 보시면 노란색 물질에서 작용기를 떼서 연두색 물질을 옮겼죠. 예. 그래서 뭐 이 작용기는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뭐
카르복시기, 인산기, 아미노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물질도 다. 그래서 A 물질에서 B 물질로 뭔가를 떼서 옮겨주는 게 전이 효소입니다. 다음, 여기 예시는 너무 어려서 뭐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3번 가수분해 효소가 있죠. 가수분해 효소는 좀 쉽죠. 물질을 두 개 분해해서 두 개로 만드는데 원래 결합할 때 물이 떨어져 나왔던 결합인 거죠. 펩타이드 결합처럼 또는 에스터 결합도 물이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분해할 때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하죠.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고, 그다음에 제거 부가 효소가 있습니다. 얘는 기질이 뭐 위에 가수분해 효소도 기질이 하나긴 하지만 제거 부가 효소는 기질이 하나인 경우 연두색이 없죠. 기질 하나에 작용기를 그냥 붙일 수도 있고 작용기를 떼기도 합니다. 다음 5번째 이성질화 효소인데 한 물질, 얘도 기질이 하나죠. 그 물질을 이성질체로 전환시키는 거죠. 일단 교재 42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42페이지 우측 가운데 포도당 그림이 있죠. 포도당은 단당류인데 6탄당이고, 근데 보시면 우측 탄소를 1번 탄소라고 합니다.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2번 탄소, 3번, 4번, 5번까지 있고 6번은 육각링에서 튀어나와 있죠. 네, 2번 탄소를 한번 보시죠. 수소가 위쪽에 결합되어 있고 OH가 아래쪽에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OH를 위쪽에 결합시키고 수소를 아래 결합시키면 얘는 다른 당이 됩니다. 단당류인데 이성질체죠. 근데 뭐 구조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1번 탄소도 똑같이 OH하고 H 위치를 바꾸면 또 다른 이성질체가 되고, 3번 탄소도 마찬가지고 4번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안 되고요. 아니 6번, 5, 6번은 안 되고요. 그래서 얘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4승 16개의 최대 이성질체가 나올 수가 있죠. 6탄당에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일 텐데 실제로는 16가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필요한 건 3가지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성질체고, 다시 교재로 101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불포화 지방산에 이중결합이 있을 때 시스하고 트랜스 공부하셨죠? 그것도 이성질체입니다. 시스하고 트랜스 이중결합 쪽을 이렇게 뒤집으면 트랜스가 되고 이렇게 돌리면 시스가 되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다른 물질이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죠. 예. 분자식은 동일하면서 구조가 다른 게 이성질체죠. 이성질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학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교재 예시를 보시면 6탄당 이성질화 효소, 이건 쉽습니다. 우측 반응을 보시면 포도당은 이제 탄소가 6개짜리인데 6번에 인산이 붙어 있는 게 포도당 6인산입니다. 걔를 과당 6인산으로 바꿔주면 이성질체죠. 그 분자식은 같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지만 구조가 다르죠. 거꾸로 과당 6인산을 포도당 6인산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연결효소로 가시고, 연결효소는 영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결효소는 라이게이즈입니다. 라이게이즈는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국말로 리가제라고도 하고 라이게이즈라고도 하고요. 라이게이즈는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LIG가 어원이 풀입니다. 글루. 붙이다라는 뜻이 있죠. 비슷한 게 라이건드가 있습니다. 리간드라고 우리말로는 많이 하는데, 리간드의 경우는 이제 생물에서도 중요하고 화학에서도 나옵니다. 생물에서는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에 막단백질로 수용체가 있죠. 그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호르몬 등이나 신경 전달 물질 등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대해서 리간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체 리셉터죠.
리셉터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라이건드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화학에서 공부하시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이러시기 때문에 살짝 말씀드리면 화학의 착화합물 부분을 뒤에서 공부하시는데 그 중심 원자에 배위결합은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결합하는 거죠. 이온이나 분자가 있는데 이 이온이나 분자를 이제 화학에서 리간드라고 합니다. 중심 원자는 보통 금속이죠. 전이 금속이죠. 예. 관련된 내용인데 라이게이즈 연결효소는 영어로 기억을 하시고요. 교재로 돌아오셔서 6번 연결효소는 이제 노란색과 연두색 물질을 두 개를 붙여주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보통 붙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제거 부과 효소 4번 예시를 한번 보시죠. 어렵죠. 얘는 교재 피루부산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방금 보셨잖아요. 아까 알코올에서 수소 두 개가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되는데 메틸 그룹 딱 하나만 붙어 있으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자, 얘는 피루부산인데 피루부산은 구조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탄소 3개짜리고요. 지금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이따가 하실 겁니다. 탄소 3개짜리고 끝은 카르복실기죠. 중간은 케톤이죠. 네, 케톤과 알데하이드는 형제 그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CO, 6개 공통으로 있고 이게 카르보닐기고 중간에 형성이 되면 케톤이 되고 끝에 형성이 되면 H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데하이드가 되죠. 얘는 반응성이 별로 없고 쟤는 반응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카르복실기, 케톤, 그 다음 메틸 그룹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암기하시면 천재고 화학과들도 구조식 암기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구조식은 정말 더럽게 암기가 안 됩니다. 외워도 까먹고 글라이세롤은 구조 다 기억하시잖아요. 탄소 3개, OH 각각 붙어 있고 나머지 수소로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식도 스토리가 있으면 암기하기가 쉽거든요. 얘는 스토리가 있긴 한데 알파케토산이라고 합니다. 알파케토산 중에 가장 작은 물질이 피루부산입니다. 자, 알파케토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은 인산이 아니고 카르복실산을 말하는 거죠. 끝에 카르복실산이 있고 이게 지방산이라고 생각하면 탄소 체인이 길게 있잖아요. 16개, 18개. 근데 지방산에서 탄소 체인이 22개가 있다. 근데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는지를 표시하려면 탄소에 번호를 붙여야 되잖아요. 몇 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 넘버링을 하는데 요 카르복실기 옆에 탄소부터 알파로 시작합니다. 알파, 베타로. 이유는 얘를 알파로 시작해도 얘는 더 결합할 수도 없고 이중결합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얘를 넘버링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알파로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알파 카본이고 알파 탄소고 근데 알파 케토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알파 위치에 케톤이 형성된 산입니다. 산이죠.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라서 그럼 여기서 끝났네 그러고 여기 지워버리고 H를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H가 붙으면 알데하이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케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케톤을 유지하려면 탄소를 하나라도 붙여줘야 되죠. 그러면 이 탄소는 H3를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알파 케토산 중에서 가장 작은 물질이 피루부산입니다. 카르복실기, 알파 위치에 케톤 형성, 메틸 그룹 붙어 있는 이건 다시 나오고요. 어찌됐든 여기서 제거 부가 효소니까 CO2를 제거를 해보죠.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죠. 얘를 제거를 해버리면 조 형태가 되겠죠. 아세트알데하이드. 네. 교재로 돌아오시면 피루부산
그래서 CO2를 제거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된다. 교재에는 되게 쉬운 것처럼 써 있지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이 예시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6개를 대충 보셨는데 6가지를 다 암기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써야 된다. 그렇게 공부하시기는 힘들고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6개 중에 뭐뭐가 있었던 것 같다. 그건 6개 그럼 들어가는 것 같다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교재에서 표시를 하시면 3, 4, 5번은 기질이 하나입니다. 3, 4, 5번은 기질이 하나라는 거 표시하시고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기억하는 법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1번, 2번은 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에다 뭘 옮겨주죠. 1번은 전자를 옮기는 게 핵심이죠. 표면적으로 수소나 산소를 옮기고, 그 세 가지만 옮기고, 2번은 작용기 뭐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주는 효소라는 점에서 동일한데 뭘 옮기냐의 차이죠. 그렇게 1, 2번은 기억을 하시고, 3번은 가수분해 효소인데 쉽죠. 근데 6번을 보시면 거의 반대죠. 얘는 라이게이지 연결 효소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3번, 6번은 반대되는 효소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다음 제거 부과 효소는 1번, 2번하고 유사한데 기질이 하나라는 점이 다른 거죠. 예. A 물질에서 B 물질로 붙이는 게 아니고 A 물질에 대해서만 작용기를 떼버리거나 작용기를 붙여주는 효소다. 그래서 1, 2번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고요. 이성질화 효소는 특이하니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특성을 기억하시면서 6개를 가볍게 기억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공부하시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끝났고요. 아래 예제 한번 보시죠. 자, 박스에 이제 6가지 방금 공부한 게 나와 있고, 1번, 양가로 1번 보시죠. 효소 A는 물 분자를 첨가하여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한다. 얘는 쉽죠? 가수분해 효소죠. 다음 양가로 2번, 효소 B의 작용으로 피브르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피브르산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된다. 얘는 좀 어렵지만 방금 보신 거죠. 피르부산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버리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죠. 근데 기질이 하나죠. A, B 기질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작용기만 뗀 거니까 그 4번의 제거 부과 효소입니다. 1번, 2번은 해당이 안 되죠. 제거 부과 효소가 답이죠. 그다음 양가로 3번 효소 C는 에탄올로부터 수소를 이탈시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생성한다. 얘도 예시 보신 거죠? 네. 에탄올에서 수소를 떼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형성하죠. 이 수소를 뗐기 때문에 작용기를 단순히 옮긴 게 아니라 산화환원 반응의 일종이고, 수소가 붙으면 환원이죠. 근데 떨어졌으니까 이 물질은 산화됐죠. 이 수소 이온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화되고 어떤 애는 환원되죠. 예시에서는 NAD 플러스에 가서 붙었죠. 그래서 NAD는 수소가 붙으니까 환원된 거죠. 그래서 3번 효소는 산화 환원 효소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일단 공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페이지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 효소에 작용을 미치는 요인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설명을 잠깐 보시면 냉장 보관한 음식이 실온에 든 음식보다 잘 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초밥이 맨밥보다 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뭐 이 예시는 기억하시면 좋고, 이거는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미생물이 활동을 잘 못하죠. 그리고 미생물 내에 있는 온도가 낮으니까 활동을 잘 못하고, 미생물 내에 있는 미생물의 효소들도
활동을 잘 못합니다. 효소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초밥이 잘 안 상하는 거는 pH가 바뀌면 효소가 활동을 잘 못합니다. 미생물의 효소가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 음식을 잘라서 부패를 시켜야 되는데 부패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하고 pH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가볍게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1번 온도 그림 보시면 쉽죠. 그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무기촉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에서의 촉매고, 화학에서의 촉매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뭐 염산, HCl을 촉매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금속 표면이 촉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서는 전자를 좀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단순한 물질이고 유기물이 아니죠, 화학에서의 촉매는. 그래서 무기촉매라고도 하고요. 무기촉매의 경우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계속 올라갑니다.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 뭐 A, B 두 물질을 붙여주는 촉매다. 근데 A, B 둘 다 에너지가 높아지죠. A, B 물질이 다. 그 상태에서 촉매까지 작용하면 반응이 굉장히 잘 가는 거죠. 근데 효소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37도씨니까 사람의 효소를 얘기할 텐데 37도씨까지는 쭉 올라갑니다. 근데 37도씨가 지나자마자 바로 활성이 떨어지죠.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반응 속도가 낮아집니다. 그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효소는 무기촉매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안 받죠. 근데 효소는 아까 단백질 앞에 그림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각 원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조금씩 진동하거나 틀어집니다. 구조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효소는 핵심이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틀어지면 활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은 이렇게 샤프한 모양을 피크를 그릴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좌측에 설명 보시면 첫 번째 줄 화학 반응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므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뭐 당연한 얘기고, 다섯째 줄 아래에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 열에 약하다. 그래서 최적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변성된다. 뭐 최적 온도보다 낮을 때도 사실 활성을 잘 띄지 못합니다. 되셨고, 우측의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파란색, 빨간색, 연두색이죠. 북극새우, 사람, 화산지대, 온천수에 사는 미생물의 효소. 사람은 37도씨에서 효소가 가장 잘 활동을 하고, 좌측 북극새우는 굉장히 추운 데서 살죠. 4도씨 근처에서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죠. 그 다음에 온천수의 미생물의 경우는 95도에서도 효소가 95도에서 최적화되어 있죠. 사람의 효소 같은 경우에는 95도씨에 넣으면 다 변성이 돼서 못 쓰게 됩니다. 아예. 구조가 파괴되지만, 예. 이 미생물의 경우는 95도씨에 견딜 수 있도록 원래 효소의 조성이, 아미노 애시드의 조성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온천수에 있는 미생물의 DNA를 조사하면 C와 G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C와 G는 수소 결합을 3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온에서 사는 미생물들은 거기에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pH 보시면, 예, 얘도 뭐 그림만 보시면 되고요. 여러 색깔로 되어 있죠. 펩신, 카탈레이즈, 치마밀레이즈, 트립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펩신만 pH 2 정도에서 잘 작동한다. 나머지 소화효소들은 pH 7 근처에서 최적화되어 있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카탈레이즈는 기억나시죠? 이름이 까탈스러운, 퍼록시점에서 퍼록사이드,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물로 만드는 효소죠. 그 다음에 치마밀레이즈는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3개가 아뜰이죠.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3가지인데, 아밀레이즈는 침에서도 나옵니다. 침에서도 나오고, 이자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트립신은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림을 찾기 힘드니까, 이렇게 소화관을 보시면, 이렇게 식도가 있고, 나서 바로 위로 연결이 되죠. 위 끝나는 부분에 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소장의 시작 부분이 12지장이라고 불리고요. 소장이 한 7m 되나? 꽤 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장이 있죠. 소장의 시작 부분이 12지장인데 이자의 분비관이 12지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이 분비가 되면 소장의 시작 부분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당연한 게 소장에서 그 영양물질들이 다 깨진 다음에 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시작 부분에서 소화액을 잔뜩 분비해서 최종적으로 다 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분비 장소고 생성 장소는 이자죠. 그 다음에 펩신 좌측 보시면 위인데 단백질을 깨는 효소는 펩신하고 트립신을 기억하셔야 되죠. 트립신은 이자에서 생성이 되고 12지장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소장의 시작 부분에서 분비가 시작이 되죠. 근데 펩신은 위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위액이 산성이죠. 그래서 오버히트 하면 되게 목이 아프고 괴롭죠. 산성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펩신은 산성 pH 2 환경에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pH 2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소화효소들은 그 소화효소 기관의 pH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잠깐 보시면 좌측에 효소에 의한 반응은 최적 pH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고 최적 pH를 벗어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당연한 얘기죠. 5줄 내려오시면 소화효소의 최적 pH는 그 효소가 작용하는 소화관의 pH와 비슷하다. 그게 안 맞으면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효소의 활성이 pH에 영향을 받는 까닭이죠. 3줄 아래에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의 하전 상태가 변화해 효소의 입체 구조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복잡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쉽습니다. 단백질의 4차 구조 이제 다 기억나실 텐데 가볍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중앙탄소고 카르복실기가 펩타이드 결합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민기가 여기도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거고 수소 하나 붙어 있고 얘가 사이드 체인이죠. 레지듀, 장기, 격까지 사이드 체인. 자, 1차 구조는 이 펩타이드 결합이 핵심이죠. 2차 구조는 펩타이드 결합에서 이 수소가 이제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헬릭스와 베타 시트를 만들 때 주기적으로 수소 결합을 만들죠. 그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3차 구조는 여기 사이드 체인들이 핵심이죠. 얘네가 이제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4가지 결합을 다 이용하죠.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소수성 결합, 그 다음에 시스테인이 가까이 있으면 이황화 결합까지. 이 4가지 결합을 이용해서 3차 구조를 만들면서 정교한 입체 구조를 만들고 액티브 사이트가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pH가 바뀌어서 만약에 pH가 2가 됐다, pH가 낮아졌다,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죠. 그럼 수소이온들이 잔뜩 있죠. 얘의 경우는 아스파르틱 애시드나 글루타믹 애시드가 끝에 COOH,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고 COO1-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소이온들이 잔뜩 있으면 pH가 낮으면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럼 COOH가 되고 극성이 없어지죠. 물론 산소의 부분 전환은 약하게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강력한 전환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플러스 1하고 강하게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 그게 깨져버리죠. 마찬가지로 얘는 라이신 알지닌의 경우 NH3 플러스 1가를 강한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pH가 높아져서 OH-가 높다. pH 뭐 12다. 이러면은 OH- 이온들이 잔뜩 존재하거든요. 결합해버리면 중성화됩니다. 그럼 얘도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내부의 이온 결합도 다 깨지게 되고 수소 결합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바로 깨집니다. 얘는 강력한 전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 깨지고 수소 결합 깨지고 하면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pH가 크게 변화하면
효소의 입체 구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방금 우측의 설명에 교재 보시면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림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고. 자, 다음은 3번 기질의 농도입니다. 얘도 그림부터 보시면 쉽고요. 그림 보시면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곡선이 나와 있는데 X축을 보시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우측으로 갈수록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Y축 초기 반응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반응 속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질이 많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당연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최대점에 도달해서 수렴하고 더 증가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예. 효소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일꾼이 없으니까 더 증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A 부분은 효소들이 놀고 있죠. 많이. B 부분 보시면 기질이 증가하면서 효소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죠. C 부분은 일꾼들이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거죠. 뭐 단순한 얘기죠. 그래서 좌측 설명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반응 속도와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빨라진다. 다음 기질의 농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일정해진다. 다음 네 줄 내려가시면 포화 상태, 효소가 포화되는 거죠. 다음 우측 그림 보시면 얘도 쉬운데 파란색 그림 보시면 반응 속도가 0.5일 때 포화됐죠. 근데 빨간색 보시면 1일 때 포화가 됐습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효소를 2배를 갖고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최대점이 2배겠죠. 다음 저해제로 가시겠습니다. 이걸 잠깐 설명드리죠. 단백질의 소화는 세 가지가 작용합니다. 마지막 펩티데이즈를 설명을 안 드려서 펩신, 트립신 기억하실 거고, 마지막에 펩티데이즈죠.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고 위가 산성이기 때문에 pH 2 정도의 낮은 pH에서 잘 작용하죠. 트립신은 이자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자가 소장의 시작 부분인 12지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 시작 부분으로 분비가 됩니다. 생성기관은 이자, 그 다음에 분비되는 부분은 소장, 12지장이죠. 그 다음에 펩티데이즈인데 얘는 이름 보시면 알겠죠. 펩타이드를 끊어주는 효소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애시드들이 붙어 있는 거죠. 다 펩타이드 결합이 되어 있죠. 최종적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다 끊어서 아미노산으로 바꾸는 최종 트리밍하는 효소죠. 근데 얘도 이제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될 때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장에서는 영양분의 소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물을 흡수하거나 해서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대장에서는 흡수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서 분비할 수는 없죠. 소장 상피세포에서 소장 내부에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지장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분비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소장 상피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이렇게 8m가 있으면 그 음식물과 접하는 부분에 상피세포들이 있겠죠. 걔네가 흡수도 하지만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분비를 해서 소장의 연동 운동으로 다 최종적으로 다 깬 다음에 바로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트립신 12지장 지난 다음에는 분비할 수 있는 기관이 소장 상피세포밖에 없기 때문에 펩티데이즈는 소장 상피세포에서 분비하고, 아미노산으로 다 깨면 소장 상피세포, 뒤쪽에 소장 상피세포들이 다 흡수를 합니다. 아미노산. 얘는 그 소화계에서 다시 자세히 보실 텐데 일단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자, 저해제 들어가서, 저해제도 별로 어렵진 않고요. 교재 보시면 103페이지에 네,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되고 이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해제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가역적 저해제하고 비가역적 저해제. 저해제라는 건 이제 효소가 기질하고 붙어서 기질을 어떻게 바꿔주는 작용을 하죠.
근데 그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게 다 저해제입니다. 효소를 저해하는 게 저해제인데, 가역적 저해제는 효소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으면 방해를 하고 떨어지면 방해를 못 하겠죠. 비가역적 저해제는 효소에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효소가 영구히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비가역적 저해제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뭐 나중에 다시 나눠드리니까 그때 필기하셔도 되고, 가역적 저해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무경쟁적 저해제. 경쟁적, 비경쟁적, 무경쟁적 세 가지입니다. 근데 세 가지 구별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자, 103페이지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세 가지 부분이 나와 있죠. 가운데 부분 보시겠습니다. 효소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기질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기질이 효소에 붙어서 이제 효소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좌측 그림을 보시면 스카이 블루인가, 이게 약간 연한 파란색 부분이 있죠. 얘가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얘가 기질하고 모양이 비슷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기질이 못 붙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얘가 경쟁적 저해제고, 누구랑 경쟁을 하냐? 효소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질이랑 경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하고 거의 구조가 같은데 끝부분이 살짝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걔가 붙어버리니까 효소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알로스테릭 부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도 하나 하시고요. 알로스테릭은 대체할 한국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영어로 이제 엘로스테릭 사이트고요. 엘로가 아더란 뜻입니다. 스테릭은 공간적 배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스테레오 사운드 아시죠? 모노 사운드 말고 스테레오 사운드는 스피커가 1,5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죠. 한쪽에 레프트 라이트. 실제로 그런 스피커를 봤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되게 유명한 카페인데, 그때 당시에 커피 값이 한 2,000원, 3,000원 했는데 거기는 커피가 7,000원이었어요. 근데 스피커가 하나에 1,500만 원씩.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는데 돈이 너무 아까웠는데, 가서 음악을 들었는데 클래식을 틀어주거든요. 근데 와, 이 소리가 다른 게, 굉장히 크게 틀면은 이게 약간 심장이 아프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가 몸을 이렇게 통과하는 듯한 느낌. 거의 자연음에 가깝더라고요. 돈 많이 버셔서 좋은 스피커 한번 사시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진공관 스피커인데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 클럽 같은 데 가면 이제 스피커를 크게 틀면 심장이 아파서 못 놀았는데 오긴 참 좋았고요. 어찌됐든 스피커 레프트 라이트를 저기 10m 거리에 놓고 붙여 놓으면은 여기서 들으면 모노로 들릴까요? 스테레오로 들릴까요? 모노로 들리죠. 이쪽에 5m 떨어뜨려 놓고 이쪽에 5m 떨어뜨려 놓고 가운데 있으면 스테레오로 들립니다. 전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눈을 감고 있어도 여기서 사람이 움직이면 좌측이라는 거 알죠. 이쪽에서 움직이면 우측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되어 오는데 왼쪽 귀가 듣는 속도하고 오른쪽 귀가 조금 늦게 듣죠. 그 미묘한 차이를 사람의 귀는 인식을 해서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어찌됐든 스테레오는 이제 공간적 배치란 뜻이에요. 위치가 다르다. 위치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라는 단순한 단어예요. 그래서 알로스테릭은 다른 위치란 말이고, 뭐하고 다른 위치냐?
가운데 그림 돌아오시면 기질이 붙는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라는 단순한 뜻입니다. 활성 부위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부위인데 거기에 우측 그림을 보시면 비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합니다. 결합하면 그림이 이제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 쪽이 조금 쭈그러들었죠.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기질이 결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결합하면서 효소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 구조가 변화하고 그래서 기질이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효소의 저해제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얘가 기질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올라가셔서 설명만 보시면 저해제 아랫줄 첫 번째 줄 끝쪽에 효소의 어느 부위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구분한다. 지금부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시죠. 네, 양가로 1번 경쟁적 저해제. 줄 그으시고 기질과 입체 구조가 비슷하다. 1번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끝쪽에 기질과 경쟁 2번 동그라미 하시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붉은색으로 양가로 2번 비경쟁적 저해제 뒤쪽에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 알로스테릭 부위에 결합한다. 동그라미 1번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활성 구조의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동그라미 2번 하시면 되겠죠. 다음 기질이 효소에 결합하지 못하게 하여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 3번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효소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되게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핵심입니다. 저해제는 거의 지문 한두 개는 무조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해제는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측에 알로스테릭 부위는 뭐 보시면 아시겠죠? 뒤쪽에 활성 부위와 다른 부위다.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그냥 other site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 다시 가셔서 다시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예시에 음성 피드백 조절이 나와 있죠. 두 줄 다 줄 그으시고 얘는 워낙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도 치셔야 되는데 음성 피드백 뒤쪽에 최종 산물 그 다음에 초기 효소 알로스테릭 부위 뭐 그 정도 치시면 되고 음성 피드백은 실제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기출도 됐고 관련된 내용도 언제든 기출이 됐고 언제든 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습니다. 음성 피드백이 네거티브 피드백이고 자 A, B, C, D는 물질입니다. A라는 물질이 효소 1이 작용해서 B로 바꾸고 D를 만들고 싶은데 구조가 많이 달라서 효소 하나가 한 번에 A로부터 D까지 못 가고 A, B, C, D라는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얘는 효소 2번이 작용하고 효소 3번이 작용하죠. 그래서 최종 물질이 D인데 만들다 보니까 이제 D가 충분히 쌓인 거죠. 그럼 얘를 스탑 시켜야 되잖아요. 스탑 시킬 때 얘가 효소 1번에 가서 효소 1번에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바인딩을 해버립니다. 효소 1번이 꼼짝 못하기 때문에 공장이 못 돌아가는 거죠. 시작 물질부터 B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블락킹을 시켜버리는 거죠. 최종 산물이 충분히 생성이 되었을 때 최종 산물 자체가 주로 첫 번째 효소에 가서 알로스테릭 부위에 붙어서 이제 그만 만들어 라고 하는 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내용은 쉽고요. 최종 산물이 효소 3번에 작용할 수도 있겠죠. 얘 알로스테릭 부위에 붙어서 효소 3번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얘는 효소 1번, 2번은 계속 작동하겠죠. 그럼 계속 와서 C가 축적이 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물질을 막기 위해서 처음 효소에 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쪽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처음 효소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죠. 다시 교재로 오셔서 보시면 음성 피드백은 일련의 물질 대사 과정에서 최종 산물이
초기 효소, 주로 최초 효소죠. 알로스테릭 V에 결합하고, 예. 근데 음성 피드백은 알로스테릭 V에 결합하지 않고, 뭐, 경쟁적 저해제로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좀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방금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셔서 시선 집중 부분이고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그림을 보는데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그림 교재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고요. 자, 파란색 부분은 이제 저해제가 없을 때, 효소하고 기질만 있을 때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아까 처음 보신 그림이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포화되죠. 효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좌측 그림은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한 경우죠. 경쟁은 누구하고 경쟁을 하죠? 효소가 아니고 기질하고 경쟁하죠. 저해제가. 얘를 처리하면 이런 빨간 형태가 되는데 그냥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개수를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예를. 이 효소의 개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저해제를 10개 처리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처음에 기질이 0개부터 점점 기질이 증가하는 거죠. 기질이 10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해제 10개, 기질 10개이기 때문에 효소의 절반은 저해제가 붙고 절반은 기질이 붙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점점 기질이 증가해서 저해제는 그대로 처음 10개. 근데 기질은 10,000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기질하고 저해제하고 경쟁이 안 되죠. 기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의 효소에 기질이 붙어 있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결국 여기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이 개수로 기억하시면 좀 쉽고요. 교재 설명은 너무 어려워서 이걸 기억하시면 교재 설명 안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한 경우에 얘는 효소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가 20개로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 안 했을 때고 만약에 10개를 처리했다.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가 효소의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10개는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효소 10개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활성을 못 나타냅니다. 비경쟁적 저해제가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 안 한다는 거고 한번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효소에 비경쟁적 저해제가 알로스테릭 V에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효소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은 효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10개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예. 개수 갖고 이해하시면 빠르고요. 이해하신 다음에 교재 설명 더럽게 어렵네.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설명 다 이해하셨죠? 네. 그냥 개수, 그냥 똑같이 교재에 기록해 놓으시고, 10개, 10,000개, 10개, 20개 기록해 놓으시고, 그 개수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설명 잠깐 보시죠. 그림 아래 양가로 가 좌측의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의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하므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소가 감소한다. 기질의 효소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양가로 나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기질의 농도가 높아져도 저해 효과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다. 예. 효소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일부 효소의 비경쟁적 저해제가 알로스테릭 V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습니다. 그 효소들은 작용을 못하는 거죠. 두 줄 내려가시면 저해제와 결합한 효소는 여전히 기질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기질 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도 초기 반응 속도는 저해제가 없을 때보다 여전히 느리다. 네. 여기 개수를 모르시면 이 설명 읽고 이해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수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우측에 저해제 이용 중에 3개만 동그라미 치시죠. 맨 네 번째 줄에 아스피린, 페니실린, 청산가리. 이쪽에 설명 보시면 저해제는 의약품, 항생제, 살충제 등으로 이용되고 독극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모든 생물은 복잡한 화학 반응, 물질 대사를 할 때 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해제죠. 그 생물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 항박테리아제의 경우는 세균의 세포벽을 만드는 효소를 막아버리면 사람 세포는 세포벽을 만들 일이 없기 때문에 타격을 안 받지만 세균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항생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항생제도 있고 살충제, 곤충의 특정한 효소들에 작용하는 저해제를 사용하겠죠. 식물에는 잘 작용하지 않고. 독극물, 아래쪽에 청산가리 있죠. 청산가리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신문에 가끔 났습니다. 슬픈 일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되게 고통스러울 텐데 하여튼 그때 구하기 쉬운 독극물이 많지 않았나 보죠. 뭐 페니실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세균의 세포벽을 만드는 효소를 저해하는 저해제죠. 아스피린은 좀 기작이 다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1시간이 됐네요. 15분 휴식하시겠습니다.